해가 지지 않는 제국, 그 말은 처음엔 자부심이었고 곧 저주가 되었다. 스페인의 젊은 왕 카를로스 1세는 마드리드의 대리석 궁정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그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페인 왕이었고 인간의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땅을 소유한 자였다. 그는 바다 건너 금과 은이 쏟아지는 신세계의 보고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신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왕관을 맡기셨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차례다. 세비야 항구에서는 거대한 배들이 출항했다. 돛에 붉은 십자가가 휘날렸고 짙은 안개 속에서도 배들이 줄지어 나아갔다. 그 배들은 금, 은, 설탕, 향신료, 비단을 싣고 왔다 갔다 하며 하나의 신화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태양은 스페인 땅에서는 결코 지지 않는다. 하지만 왕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 뒤에는 아직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균열이 있었다. 시전 등록원, 소개 정복 타수선지. 1521년 테노치티틀라는 불길 속에 사라졌다. 한 문명의 심장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보다 10년 뒤 잉카의 산맥에서는 포효 같은 외침이 울려 퍼졌다. 은빛 바위가 깎여 나갔다. 광부들이 피를 흘리며 그 산을 포토시라 불렀다. 그곳은 마치 신이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재앙 같았다. 산이 사람을 먹는다. 현지인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스페인 병사들은 웃었다. 좋아, 그럼 우린 신의 식탁 위에 앉은 셈이지. 포토시에서 쏟아진 은은 세비야로, 카디스로, 마드리드로 흘러갔다. 항구마다 은으로 가득 찬 상자들이 쌓였다. 공기마저 번쩍거리는 듯했다. 한 사제는 항구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주여, 이렇게 많은 빛을 인간에게 주셔도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답한 이는 없었다. 오직 바다만이 출렁이며 대답했다. 곧 알게 되겠지. 그 은은 유럽의 모든 경제를 흔들었다. 1500년부터 1650년 사이 스페인은 18만 톤의 은과 2000톤의 금을 들여왔다. 그 양은 지난 100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생산된 은보다 많았다. 세상은 뒤집혔다. 마치 현실 자체가 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세비야의 빵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제빵사 에스테반은 새벽마다 가게의 문을 열었다. 어제와 같은 밀가루, 어제와 같은 손님들. 그런데 오늘의 빵은 어제보다 2배 비쌌다. 무슨 일이지? 그는 머리를 극적였다.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됐다는데 왜 내 지갑은 비어있지? 아내 마르타는 조용히 말했다. 은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이 아무 가치가 없어져. 그들의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물가는 하늘로 치솟고 임금은 제자리였다. 은이 넘칠수록 사람들의 삶은 더 궁핍해졌다. 부는 있었지만 풍요는 사라졌다. 제국은 금속의 빛에 눈이 멀어 사람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 펠리페 2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아버지보다 훨씬 냉철했다. 우린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가 우리를 위해 일한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다. 왕의 책상 위에는 전쟁 계획서와 대출 계약서가 함께 놓여 있었다. 그는 은을 무기처럼 썼다. 오스만 제국과의 해전, 네덜란드의 반란 진압, 프랑스 종교전쟁, 그리고 영국과의 대결. 그는 신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은으로 시간을 사는 전쟁이었다. 궁정의 재무장관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폐하, 새로 빌린 금액은 이미 지난 달의 3배입니다. 펠리페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배가 오면 모든 게 정리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불안했다. 바다 너머 함대가 폭풍에 휩쓸리고 있다는 소식이 도착했을 때 재무장관은 다시 물었다. 이젠 무엇으로 갚으시겠습니까? 펠리페는 고개를 떨궜다. 신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은 스페인을 4번의 파산으로 이끌었다. 1557년, 1575년, 1596년, 1607년. 단 반세기 동안 4번이나 제국은 세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중심을 잃었다.
그 사이 독일의 푸거 가문과 제노바의 은행가들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겼어. 그들은 계산서를 덮으며 잔을 부딪혔다. 스페인의 부는 스페인에 머물지 않았다. 함대가 도착하면 빚을 갚고 새로 빌리고 다시 기다렸다. 그 끝없는 순환은 제국을 서서히 질식시켰다. 한편 포토시에서는 또 한 명의 광부가 함정 속에 갇혔다. 갱도가 무너졌고 그는 손으로 벽을 두드렸다. 도와줘. 제발.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의 외침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은가루가 흩날렸다. 그것이 마치 제국의 눈물처럼 반짝였다. 세비야 항구로 돌아온 배 한 척이 천천히 기울었다. 은 상자가 부서지고 바닷물에 녹은 은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항구의 관리가 중얼거렸다. 보아라, 신의 금속이 바다로 돌아간다. 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제국의 운명을 예감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의 예고였다. 새벽에 세비야 항구는 조용했다. 안개 속에서 오래된 대포의 녹슨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마치 바다가 한때 자신을 지배했던 제국의 무덤이 된 듯했다. 파도가 철썩이며 무너진 배의 잔해를 핥았다. 은빛 조각들이 바닥에서 반짝였고 그것은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라 잃어버린 약속의 파편이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지.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둡지? 펠리페 3세는 아버지보다 조용한 왕이었다. 그는 부서진 장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여전히 부자다. 은이 오고 있잖아.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고 그의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들 알고 있었다. 그 은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 바다 건너에서 한 이름이 속삭임처럼 퍼졌다. 프랜시스 드레이크. 그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다. 그는 여왕의 명령을 받은 칼날이었다. 1580년대 그의 배 골든 하인드는 태평양을 가르며 스페인 함대를 뒤쫓았다. 어느 날 그는 갑판 위에서 항해사에게 물었다. 오늘 밤의 목표는? 베라크루스행은 함대입니다. 선장. 좋아. 그들의 심장을 찔러야 해. 금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훔치는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함대가 폭풍 속을 헤쳐나갔고 이튿날 아침 드레이크의 배가 스페인 함대를 덮쳤다. 대포가 불을 뿜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그날 그가 싣고 돌아간 은의 양은 영국의 1년 세입 절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진짜 전리품은 두려움이었다. 세비야의 항구에서는 항해사들이 떨며 말했다. 드레이크는 바다의 유령이야. 우리 항로를 알고 있어. 그의 이름은 공포와 함께 신화가 되었다. 왕은 격분했지만 드레이크를 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바다의 법칙을 깨닫지 못했다. 바다는 제국의 것이 아니었다. 바다는 더 영리한 자의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1628년 쿠바 근처의 바다,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다. 피트 하인. 그는 네덜란드의 함대 지휘관으로 스페인의 은 함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바람은 잔잔했고 하인은 부하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잡는 건 금속이 아니다. 내일의 스페인을 잡는 거다. 새벽, 스페인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으로 가득 찬 11척의 배, 하인의 함대가 움직였다. 대포가 울렸다. 싸움은 짧았고 잔혹했다. 몇 시간 뒤 스페인 깃발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는 약 1100만 플로리너치의 은을 손에 넣었다. 그날 이후 유럽의 금융가는 숨을 멈췄다. 스페인은 또다시 돈을 갚지 못했다. 은행가들은 계약서를 찢으며 말했다. 끝났다. 신의 제국은 더 이상 신용이 없다. 그날 피트 하인은 단 한 발의 대포보다 더 강한 무기를 쏜 셈이었다. 신뢰를 파괴한 것, 그것이 진짜 전쟁이었다. 스페인의 지도는 여전히 위대해 보였다. 남미, 중앙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의 일부까지. 하지만 그 지도 위에 그려진 색은 공허했다.
마드리드의 궁전에서는 여전히 호화로운 연회가 열렸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세금은 치솟고 물가는 다시 올랐다. 빵집의 에스테반은 이제 빵을 팔지 않았다. 그는 가게를 닫고 길가에서 말했다. 은이 돌아올 거라 했지. 그런데 내 아이는 어제 굶어 죽었어. 그의 목소리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제국의 영혼이 천천히 꺼지고 있었다. 그 무렵 북쪽의 작은 나라들이 일어섰다. 네덜란드, 영국, 그들은 스페인과 달랐다. 우린 기다리지 않아. 우린 만들어낸다.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은을 쌓지 않고 그것으로 회사를 세웠다.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그리고 주식시장. 돈은 움직여야 살아있다. 그들의 철학은 간단했다. 그들은 제국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시스템을 위해 투자했다. 런던의 한 젊은 은행가는 말했다. 스페인은 금속을 숭배하지만 우린 신뢰를 거래하지. 그 말은 시대를 갈랐다. 스페인의 은은 결국 런던의 은행과 암스테르담의 항구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 돈은 배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항해를 준비했다. 스페인은 여전히 은을 캐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이들이 그 은으로 미래를 사고 있었다. 왕궁의 재무장관은 마지막 보고서를 올렸다. 폐하, 우리는 다시 지급 불능 상태입니다. 펠리페 4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번엔 신의 뜻이 아닌가.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서류 위를 떨며 스쳤다. 1557, 1575, 1596, 1607. 그 숫자들이 마치 묘비명처럼 보였다. 궁정 밖 백성들은 줄을 서서 세금을 냈다. 아이들은 울었고 장인들은 도구를 팔았다. 신하가 속삭였다. 폐하,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왕은 고개를 들었다. 우린 아직 은이 있다. 하지만 폐하, 그 은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궁정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제국은 더 이상 실체가 아니었다. 종이 위의 제국, 숫자로만 존재하는 권력. 지도에는 색이 남아 있었지만 그 색을 지탱하던 사람들의 손은 이미 비어 있었다. 세기가 바뀌어가며 스페인의 함대는 사라졌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새로운 바다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의 배는 은 대신 아이디어를 실었다. 산업, 금융, 해운, 그리고 지식. 스페인의 금속은 빛을 잃었지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빛을 키워갔다. 세비야 항구의 늙은 항해사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금을 찾았고 우린 시간을 잃었지. 세월이 흘러 그 말은 예언이 되었다. 경제학자들도 정치가들도 그 역사를 외면하지 못했다. 돈은 돌고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진다. 하지만 시스템은 기억한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착각을 한다.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금고가 가득 차면 안전하다고. 그러나 스페인의 이야기는 속삭인다. 부는 흐름이 아니라 뿌리에서 자란다. 금속은 녹슬지만 신뢰는 남는다. 포토시의 광부가 마지막 숨을 쉬며 남긴 은가루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 은빛 먼지는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의 항구로 날아갔다. 거기서 다시 태어나 배의 돛줄이 되고 공장의 톱니가 되었고 은행의 열쇠가 되었다. 한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세계가 일어섰다. 그리고 그 세계는 아직도 묻는다. 너희는 은을 믿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견 등록망 진선 직 내용